이 시간부터는 이제 정책 분석 이론이에요. 정책 분석 이론. 자, 정책 분석 이론을 할 거예요. 정책 분석도 대략 한 문제, 대략 한 문제, 비율상으로. 그러니까 0.7문제, 0.78문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각 파트별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네 문제 정도. 각 론마다, 정책론에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4문제, 5문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비율이 맞아요. 대충 맞아요. 자, 정책 분석은 이제 정책 분석론을 할 건데, 정책 분석론이 전체 맥락에서 어떤 맥락이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정책 결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이론이라고 그랬죠, 제가? 정책 결정 이론에 방금 했어요. 정책 결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뭐다? 아, 정책 결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은 뭐다? 방금 했잖아요. 합리 모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합리 모형. 합리 모형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모든 게. 됐죠? 자, 다 합리 모형에 도전하는 이론들이야. 잘 살펴보면. 그 다음에 앨리스 모형에도 합리 모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맞죠? 그리고 다 도전하는 이론이야. 도전하거나 보완하는 이론이야. 자, 상황 적응적 모형. 이거는 거기 합리 모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합리 모형이 첫 번째 나오고 끝까지 나와요. 끝까지. 알았죠? 그래서 합리 모형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정책 분석할 건데, 분석이란 말 어디서 나왔어요? 정책 분석이란 말 어디서 나왔어? 합리 모형이 나왔죠. 합리 모형. 드디어 이제 공부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파트는 합리 모형의 하위 이론들이야. 정책 분석 이론은. 알았죠? 여기 지금 현재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이론 밑에 있는 하위 이론들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론들이다.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방법들을 설명해주는 이론들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정책 결정하고 정책 분석이란 말이 나왔을 때, 아, 분석은 정책 결정 방법 중에 합리 모형의 하위다. 알았죠? 세부적인 내용이다. 라고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 돼요.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대략? 여기서도 0.7문제, 0.8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는, 어, 여기서부터는 어렵게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자,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어렵고, 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 어때요? 출제가 되면, 어때요? 그냥 어렵지. 알았죠? 그런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 내용이 쉬워. 그러면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게 되면은 못 푸는 수가 있어.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려우면 문제를 어떻게 내요? 그대로 내, 그대로. 그대로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꼬지 않고, 구석에서 안 내고, 정면 승부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런 파트들은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뭐만 하면 돼? 정확히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라고 보면 돼요. 됐죠? 그런 특징이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런 부분이 정책 분석하고 뒤에 가면 정책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파트가 그래요. 자, 정책 분석부터 볼게요. 자, 정책 분석 이론은 자, 여기 이제 좀 구성이 한 1장부터 6장까지 돼 있는데 정책 문제 유형, 그다음에 정책 문제 구조화, 그다음에 목표, 대안 탐색, 대안 예측, 대안 평가 이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게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머릿속에 스토리로 나중에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로. 알았죠? 스토리로 있으면 스토리가 우리가 정보를 많이 묶어놔요. 스토리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이론이 정책 문제 유형 이론이에요. 이건 둔이라고 한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에요. 자, 둔은, 우리가 하기 전에 정책 그 분석에 대해서 좀 순서 정도는 미리 좀 알고 갈게요. 자, 정책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책 문제를 일단 구조화해요. 정책 문제를 구조화해. 구조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을 예측하고 대안을 평가한다. 이 5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 단계별로 뭐가 돼 있다? 이론이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알았죠? 요 단계별로 이론이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일단은 정책 문제가 결정이 되겠죠.
정책 문제는 언제 결정돼요? 무슨 단계에서 결정돼? 의제 설정 단계에서 정책 문제가 결정되겠죠? 되겠죠? 자, 그건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안 들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머리로 들어가야 돼, 머리로. 그래야지 뭐가 돼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돼. 그 문제가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조화라 불러요. 알았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자, 머릿속에 들어가는 걸 구조화다라고 해요. 자, 구조화가 되면은, 일단 목표를 설정해요. 목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알았죠? 자, 목표가 설정되면은 대안을 탐색해. 대안을 탐색해요. 대안을 탐색한다는 얘기는 대안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야. 쭉 그 문제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를 대안의 탐색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대안의 탐색. 자, 그리고 대안을 예측해요. 그 대안이 얼마나 효과를 갖고 있을 거냐, 얼마나 그 어떤 효과를 낼 거냐를 판단해 봐요. 알았죠? 그것을 대안의 예측이라고 불러. 알았죠? 됐죠? 자, 대안이 예측됐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대안이 예측됐어. 대안이 예측됐어요. 자, 대안이 예측됐으면은 이것을 다시 줄을 세워야 돼. 줄을 세워야 돼요. 이것을 대안의 평가다라고 불러요. 알았죠?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평가라고 하는 말 나오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줄 세우기야, 줄 세우기. 알았죠? 순위 매기기가 평가야. 무조건. 알았죠? 순위 매기기가 평가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일련의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정책 분석 단계다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정책 분석 단계 딱 떠올려야 돼요. 알았죠? 정책 분석이 나오면 정책 분석 단계를 무조건 떠올려야 돼. 어떻다? 제일 첫 번째, 구조화, 목표 설정, 대안 탐색, 대안 예측, 그 다음에 대안 평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머릿속에 정확히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다 알게 돼요. 자,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제가? 첫 번째가 일단은 유형부터 볼게요. 유형 이론부터. 자, 정책 문제를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둔 이론이 첫 번째 이론이에요. 둔 이론. 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책 문제를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했어요. 정책 문제를 정형화된 문제, 그 다음에 준정형화된 문제, 비정형화된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정형화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정형화된 문제라고 그래요. 자, 정책 결정자가 단독 또는 소수, 그 다음에 대안의 수는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효용 및 가치는 일치돼 있고, 그 다음에 대안 결과는 확실하고 계산 가능한 것을 정형화된 문제. 그러니까 답, 그냥 뭐 그냥 답이 딱 보이는 문제들이 정형화된 문제. 그다음 비정형화 문제는 정책 결정자도 많아. 어수선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대안의 수는 무한정이야. 뭘 선택할지 몰라.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막 효용 같이 이거 해봤자 갈등만 발생해. 근데 예측 불가해. 그다음 확률도 계산 불가. 이런 경우를 비정형화된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준정형화된 문제야. 알았죠? 준정형화된 문제가 뭘 말하는 건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준정형화가 대안의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계산 불가한 경우 이렇게 자, 앞에 거 세 개를 따라간 거는 정형화된 문제. 그 다음에 뒤에 거, 불확실과 계산 불가를 비정형화 문제와 같은 것들을 준정형화된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됐죠? 준정형화된 문제는 불확실하거나 계산 불가한 거. 자, 정형화된 문제에서 불확실하고 계산 불가한 게 준정형화된 문제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문제 판단할 수 있겠죠? 문제 풀 때. 자, 됐어요. 자, 두 번째 이론 볼게요. 자, 정책 문제 구조화 이론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론은. 자, 정책 문제 구조화 이론은 구조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했죠? 제가? 문제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을 구조화라고 그랬어요. 구조화가 안 되면 문제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문제 해결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요. 문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 알았죠? 그게 구조화다라고 보면 돼요. 자, 구조화 방법 이론은 자,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총 6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6가지 방법. 문제를 구조하는 방법은 총 6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자, 첫 번째는 계층 분석, 두 번째는 분류 분석, 세 번째는 유추 분석,
그다음에 유추 분석을 시네틱스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정 분석, 경계 분석, 복수 관점 분석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이렇게 주장한 이론이 뭐다? 정책 문제 구조화 방법 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재밌어요. 자, 먼저 계측 분석부터 볼게요. 계측 분석은 문제의 원인을 계층화하는 거야. 문제의 원인을 계층화하는 거야. 문제를 놓고 문제의 원인을 계층화해서 보는 거예요. 알았죠? 문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나누어 가지고 계층적으로 딱 나눠서 보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보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 문제가 어떻게 된다?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자, 여러분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어. 이럴 때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방법도 써볼 수 있어요. 알았죠? 문제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원진을. 그렇죠? 요게 무슨 분석이다? 계층 분석이다. 라는 거 해요. 계층 분석 뒤에 또 나와요. 자, 그 다음 분류 분석이라고 해서 구성 요소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통해서 구조하는 방법을 분류 분석이다라고 해요. 분류 분석. 알았죠? 구성 요소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류 분석.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구성 요소를 나눠서 카테고리별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된다? 그 문제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알았죠? 방법인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유추 분석이에요. 유추 분석. 유추 분석이 제일 재밌어요. 자, 유사 문제하고 비교를 통해서 구조하는 방법을 유추 분석, 시네틱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상정을 하죠.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게 되는 거야. 알았죠? 이게 뭐다? 이게 유추 분석이다. 시네틱스다라고 불러요.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자, 가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충적 가정들을 통해서 구조하는 방법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상충된 가정들을 해보는 거야. 알았죠? 가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눈에 보이는 거야. 인식이 되는 거야, 인식. 알았죠? 자, 이것을 가정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가정들 있죠? 이 가정에 대해서 비판적 평가를 해보는 거야. 그 순간 어떻다? 우리가 이 문제가 뭐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인간의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인식은 보통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인식. 차이예요, 차이. 일반적으로 차이로 우리가 모든 걸 인식해. 이렇게 어떻게 인식할까요? 두 분은 어떻게 인식할까? 어떻게 구조할까? 책상하고 차이를 갖고 인식하는 거야. 알았죠? 됐죠?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다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계 분석. 자, 그래서 이거는 정책 문제의 경계, 문제의 위치, 범위, 문제 관련 역사를 설정을 통해서 구조하는 방법이에요. 그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게 어디까지 경계고,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돼 있고, 알았죠? 그 다음에 문제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이걸 파악하는 걸 통해서 문제를 구조화하는 거야. 알았죠? 이거 뭐다? 경계 분석이다라고 불러요.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여기는. 자, 복수 관점 분석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죠? 개인적 관점, 조직적 관점, 사회적 관점을 통해서 조망을 통해서 구조하는 방법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조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술을 하는 거야, 기술. 그러면서 뭐가 생겨?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요게 복수 관점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관점 분석은 다른 관점을 섞는 게 아니고 개인, 조직, 뭐다? 사회 이렇게 관점을 갖고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이 복수 관점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계층 분석이라고 했죠. 계층 분석. 계층 분석은 우리가 원인을 계층화한다고 그랬죠. 문제에 관련된 원인들을 계층화한다고 그랬죠. 계층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가능성 있는 원인끼리 모으는 거야. 그 다음에 개연성 있는 원인, 그 다음에 행동 가능한 원인. 됐죠? 이렇게 묶어서 원인을 보면은 문제가 인식이 된다라고 해요.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인식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의 원인이 수도 없이 많겠죠? 많겠죠? 그 중에 개연성. 자, 중요한 연구나 경험에 근거해 주요하게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제 개연성 있는 거. 알았죠? 근데 개연성 있는 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겠지. 맞죠? 그것들을 행동 가능한 원인이다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원인들 나누면 원인을 기준으로 그 문제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것을 무슨 분석이다? 계층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유추 분석 방법이에요. 이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유추 분석 방법이에요. 자, 이 유추 분석 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추 분석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유추 분석은 유사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구조하는 방법을 유추 분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유사 문제를 한 방법, 그 유추 분석을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개인적 유추가 있어요. 자, 직접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거야. 근데 그 문제, 내가 그 문제를 경험했는데 그 문제는 이 문제야,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예요. 봐봐요. 만약 모기가 창궐 했다고 할게요. 모기가 막 구미씨에 모기 했어. 자, 그럼 모기를 경험해보는 거야. 근데 그 모기의 문제는 내가 경험한 모기 문제 같은 문제야, 안 문제예요.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안 같죠. 뭐예요? 근데 유사하죠. 하죠? 이것을 개인적 유추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직접적 유추라는 게 있어요.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직접적 유추라고 그래요.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알았죠? 이것을 직접적 유추다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육아 문제, 반려견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반려견은 뭐예요? 애 키우는 거잖아. 키우는 거죠. 반려견의 문제를 육아 문제로 해보는 거야. 알았죠? 인식하는 거야. 구조화시키는 거야. 요게 무슨 분석이다? 무슨 유추다? 직접적 유추다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게 많이 사용하죠. 이거를.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상징적 유추라고 해서 상징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거야. 그 문제를 상징과 연결시켜서 해보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뭐 회전문. 자, 인사에서 막 사람들 막 돌죠. 사람들이 막 같은 사람 계속 쓰죠. 이걸 회전문이라고 하는 상징과 연결시켜서 그 문제를 인식하는 거야. 알았죠? 자, 회전문에 하면은, 자, 딱 보는 순간, 아, 회전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람직해, 안 바람직해? 회전문에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회전문에서 못 나가오면. 안 되지. 알았죠? 그 회전문 인사가, 뭐지? 인사에 대해서 그 임용 범위가 제한된 임용 범위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어, 없어요? 인식하는 거야, 그렇게. 회전문에 갖다 붙이면, 아, 그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방법이 뭐다? 상징적 유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하고 뭘 갖다 붙인다? 환상하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환상적 유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전염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상상을 해보는 거야. 상상을 해보는 거야. 전염병 났을 때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한 걸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유사한 사례가. 전염병은 빈도가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현대사회 와서 낮아. 그거를 우리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어, 없어? 유사한 경험도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게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상상해 보는 거야. 이것과 문제를 연결을 시켜서 인식하는 방법이 뭐다? 환상적 유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무엇을 갖다 붙이느냐, 맞죠? 에 따라서 유추 방법이 4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직접 경험과 문제가 갖다 붙여서 문제를 인식하는 거는 개인적 유추예요. 알았죠? 개인적 유추. 자, 그 다음에 유사 문제랑 갖다 붙여서 구조하는 방법은, 유추하는 방법은 직접. 알았죠? 직접. 자, 상징을 갖다 붙여서. 상징, 알았죠? 상상을 갖다 붙인 것을 환상. 알았죠? 근데 저기서 상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말이 상상인 거지, 실제로는 뭐라고 할까요? 추론을 저 상상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면 돼요. 알았죠? 자, 우리가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상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저 환상과 상상은.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구조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뭐 행정학을 하시겠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이렇게 적용 한번 해봐요. 알았죠? 구조화 방법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 구조화 이론까지 끝났고, 세 번째 이론이 정책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파악이 돼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는 왜 중요해요? 목표를 왜 중요해? 목표는 왜 중요해? 목표를 왜 세울까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목표를 왜 세울까요? 해결 방안? 해결 방안 아직 뒤에 있어.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를 세워야 돼.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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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대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대안을 선택해야 돼. 대안 선택의 기준점이 돼. 알았죠? 대안 선택의 기준점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알았죠? 됐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람직한 정책 목표 설정 방법 이론이라고 불러. 알았죠? 아, 그걸 다른 말로 소망적 정책 목표 설정 방법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여러분 이거 유심히 봐야 돼. 왜냐면 허전하게 내용이 허전하기 때문에 막 그냥 쓱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알았죠? 시험 문제. 자, 이 바람직한 정책 목표 설정 방법 이론은 이렇게 주장해요. 정책 목표를 자, 적합성과 적절성에 입각해서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합성과 적절성에 입각하여 설정이 된다라고 주장해요. 이 이론은 무엇과 무엇에 입각해서 의제를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적합성과 적절성이에요. 자, 적합성과 적절성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 행정학에서 말하는. 자,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책 목표가 정책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합성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이 목표를 달성하면 정책 문제가 해결될 거냐? 알았죠? 됐죠? 자,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 뭐가 높아요? 적합성이 높아요. 알았죠? 이 목표를 달성하면 정책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적합성이 높다. 알았죠? 이해되죠? 자, 적절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책 목표가 정책 문제를 과도하지 않게 해결할 가능성. 딱 적절하게. 알았죠? 딱 맞게. 알았죠? 자, 정책 목표가 달성했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고 남아. 너무 남아. 그럼 어떤 문제예요? 이걸 뭐라 불러? 자원이 더 투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투입이 과잉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과잉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과잉으로 이루어진 거야. 알았죠? 과잉으로 이루어진 거야. 알았죠? 자, 딱 맞게 한 것을 뭐라 부른다? 정책 목표를 딱 문제 해결할 정도까지만 정책 목표를 결정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거는 적절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주장한다? 무엇과 무엇을 맞춰야 된다? 정책 목표는 적합성과 적절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지나치면 안 된다. 문제도 해결할 수 된다가 뭐예요? 적합성. 그 다음에 적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나치면 안 된다. 적절성. 알았죠? 이것을 소망적 정책 목표 설정 방법이다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설정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데 너무 과잉 목표를 높이 잡는 경우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체중 감량 할 때 이런 문제 발생하죠.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하는데 만약에 내가 한 30kg만 빼면 10kg만 빼면 되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빼지, 더 많이 빼. 10kg만 빼면 되는데 막 20kg 빼버리지. 됐죠? 자, 그러면은 너무 과잉이죠? 10kg 정도만 빼면 딱 적절한데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 근데 이 목표 설정이 왜 어려워요? 이 목표 설정이 왜 어려워요? 가능성? 욕심. 알았죠? 욕심 같은 것들이 거기 들어가요. 욕심 같은 것들이. 알았죠? 자, 그래서 그런 욕심들을 버리고, 라고 말한 이론이 바로
소망적 정체 목표 설정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목표 높이 잡지 말라는 거야. 알았죠? 목표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그죠?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과하면 안 된다. 알았죠? 자, 이 목표는 뭐가 된다? 아까 말했죠? 대안 선택의 기준이 된다. 알았죠? 기준이 된다. 대안 선택의 기준이 된다. 예요. 됐죠? 그 다음에 측정 기준이 돼요. 측정 기준. 측정 기준도 되고, 대안 선택의 기준도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지금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고 있죠. 정책 분석 절차 그려지고 있죠. 자, 정책 대안 탐색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가 결정됐어요. 목표가 결정됐어. 자, 그러면 자, 대안을 좀 탐색을 하는 거야. 대안을 결정하기 전에.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대안을 탐색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대안의 목록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야. 요게 대안 탐색 방법 이론이에요. 자, 합리모형은 대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어떤 대안이라고 했어요? 포괄적 대안이죠. 그럼 포괄적 대안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포괄적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가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대학을 과거 정책 사례에서 대안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 외국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쓸 수 있다. 그다음 정책 모형을 만들어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어서. 알았죠? 이거는 대안을 개발하는 거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안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이게 알았죠? 이게 정책 모형이다라고 보면 돼요. 됐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기존에 있던 대안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서 그 대안 리스트에 넣어도 돼요. 알았죠? 그것을 정책 모형이다라고 불러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주관적 판단이 있었죠. 주관적 판단.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없던 대안을 만들어 놓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정책 모형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만드는 거야. 인과관계를 가지고 그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봐봐, 우리가 만약에 어, 자, 금연이라고 했을 때 어때요? 인과관계는 어떻게 돼? 그 인과관계면, 자, 금연 대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인과관계는 뭐야? 흡연에서 가장 인과관계는 뭐예요? 니코틴이잖아, 니코틴. 니코틴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제가 대안이 되는 거야. 이거 뭐예요? 이거를 제공하면은 금연을 할 수 있다. 라고 인과관계를 만들어. 알죠?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그 금연을 하기 위해서 금연 패치를 나눠줘야 된다. 니코틴 패치를 나눠줘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정책 모형에 따른 거야. 정책 모형에 따른 대안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인과관계에 따른 거죠. 모형에 따라서. 자,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뭐가 있어요? 주관적 판단을 해요. 주관적 판단. 그런 인과관계 없이, 물론 인과관계도 있겠지만, 인과관계 없이 주관적으로 이게 어떤 대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것도 뭐가 된다? 이것도 대안이 대안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예요. 알았죠? 됐죠? 자, 그럼 대안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과거. 나의 기준에서 과거. 내가 했던 거. 그 다음에 누구? 남들. 그 다음에 새로 고안해내는 거야. 과학적으로 고안해내는 거야. 인과관계를 따라서. 알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주관적으로 찾아내는 거야. 주관적으로. 알았죠? 요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리스트를 광범위한 대안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있겠죠?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어 없어요? 대안의 리스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 없어? 살면서. 대안의 리스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저는 예전에 보통 이제 집을 살 때 대안의 리스트를 만들어요. 대안의 리스트. 그럼 차를 살 때 리스트를 만들죠. 맞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저는 리스트
여러분들 아직 결혼할 때 만들 거야. 결혼할 때 만들 거야. 알았죠? 리스트가 짧을 거야. 되게 짧아서 문제지. 리스트 만들 거야. 알았죠? 리스트를 쭉 만들어요. 알았죠? 쭉 만들어. 알았죠? 그것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야. 알았죠? 됐죠? 이해됐죠? 자, 이게 정책 대안 탐색 방법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예측이에요. 대안 예측. 네 번째가 대안 예측 이론이에요. 여기는 투사, 예견, 추측 이렇게 이론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가 있었고, 자,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요. 목표를 설정해요. 자,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목표는 설정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대안을 쭉 나열해요. 대안을 찾아요. 쭉 대안을 찾아요. 알죠? 그럼 1번부터 몇 번까지? 100번까지 대안을 쭉 나열을 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대안들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것을 정책 대안 예측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근데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게요. 이제 이게 실제 사례야.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세먼지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미세먼지 문제가 있어요. 자, 미세먼지가 문제가 있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 미세먼지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자, 그 다음에 그게 또 뭐지?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시각적으로 있죠. 환경상 어떤 심미적인 문제도 있죠. 알았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목표. 알았죠? 목표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3% 줄이겠다라고 정하는 거야. 알았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에 적합성과 접촉성 갖고 있다 그러면 아까 건강 문제 제거한 너무 지나치지 않게 제거하는 거야. 조금 목표 3% 정한 거예요. 자, 그럼 이 3%, 이걸 달성하기 위한 대기 중에 미세먼지 3%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쭉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다? 찾는 방법은 뭐가 있다? 해외 사례, 과거 사례, 알았죠? 그다음에 고안하는 방법, 주관적 방법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만들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있었던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세먼지가 그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하자. 알았죠?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하자. 이게 대안이야, 맞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어디 많냐면 경유차가 많다. 경유차 다 폐차시키자. 알았죠? 폐차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미세먼지 관련돼서 대안을 적어요. 알았죠? 자, 대안을 적었어요. 자, 대안을 적고 나서 이 대안들이 얼마의 효과를 갖고 올 거냐, 얼마의 효과를 갖고 올 거냐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알았죠?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석탄은 2.3% 미세먼지를 줄여. 됐죠? 자, 그 다음에 경유는 1.3% 쭉쭉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2.3%를 줄인다. 1.3% 줄인다. 요거가 뭐다? 요 판단이 뭐다? 예측이라는 거야. 알았죠?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라는 거야. 투사, 예견, 추측이야. 알았죠? 이해됐죠? 자, 제가 됐죠? 자, 먼저 볼게요. 자, 정책 대안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이론이 투사 이론이야. 투사 이론은 정책 대안의 결과를 추세 연장, 경향 분석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자,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위에 거 빼고 이런 거예요. 자, 과거에 요렇게 됐어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고 이게 효과라고 할게요, 효과. 효과가 있으면은 과거의 시간이 이렇게 때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추세선을 그려 이렇게 그려지겠죠? 추세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시간이 만약에 현재 시점이 요거면 미래 시점이라고 할게요. 미래 시점 요거라고 할게요. 미래에는 효과가 요 정도 날 거다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투사 이론이에요. 투사 이론. 알았죠? 이해됐죠?
자, 요게 뭐야? 요게 프로젝션이라 불러. 프로젝션. 쏘는 걸 프로젝터 쏘잖아. 알았죠? 자, 이게 쭉 쏘는 거죠. 여기 쏘는, 표현이 너무 미안해. 자, 자, 이게 프로젝트 쭉 쏘는 거잖아. 맞죠? 이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알았죠? 이 방법이 투사야, 투사. 알았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투사 이론이다. 라고 보면 돼요. 프로젝션이 투사야. 알았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투사 이론을 적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려면 이게 미래예요. 이게 미래. 이 시점의 효과가 요거죠. 여기 예측했죠? 자, 이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앞선 데이터가 있어야 돼. 초기 데이터가 있어야 돼.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돼. 과거 데이터가. 알았죠?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무슨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가 있어야 돼. 시계열 데이터. 알았죠? 시간별로 어떤 변화가 갖고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가 있던 데이터가 있어야지 투사가 가능해요. 알겠죠?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어떻게 쓸까요? 이건 잘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음, 적어요. 알았죠?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기온이 이렇게 T가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 T. 이게 미래야. T1, T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변했어요. 기온이 이렇게 변했어.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알았죠? 요거는 그럴듯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 과거의 자연현상에 대한 거는 가능해요. 알았죠? 그렇지만 자연현상에 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적용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요게 뭐다? 요게 바로 투사이론이다 보면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정책 대안의 결과를 추세 연장, 경향 분석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투사이론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투사가 직선 투사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투사가 있냐면 만약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만약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어. 경향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거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것도 뭐다? 요것도 뭐다? 요것도 투사예요. 알았죠? 됐죠? 자, 요것만 투사가 아니고 요것도 투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요렇게 요 커브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미래는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갖고 이게 투사를 하고 나서 미래 시점에 효과는 여기다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왜 이 투사가 현실에서 적용이 잘 안 되냐면 시간이 변수인 게 많이 없어요. 알았죠? 시간이 변수인 게 많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변수. 이건 시간이 변수잖아. 시간이 X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투사 이론까지 했죠? 갑니다. 자, 그 다음 이론. 이건 예견 이론이에요. 예견 이론. 자, 예견 이론은 자, 정책 대안의 결과를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이거는 자, 정책 대안의 결과를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A, B,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변수는 A 변수, B 변수 있다고 할게요. 자, 1일 때 10, 2일 때 20, 3일 때 30이야. 오케이. 됐죠? 인과관계 뭐야? 너무 쉽지? 인과관계 뭐예요? 네? A와 B 사이의 인과관계는 뭐야? 요 사이의 인과관계는 곱하기 10이잖아. 곱하기 10. 알았죠? 자, 그러면 자, A가 100이면 B는 몇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1000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 요게 뭐다? 예견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견이라 불러요. 알았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보통 인과관계요. 자, A라고 하는 변수하고 B라고 하는 변수 사이에 요런 관계가 있어요. 요런 관계가 도출했다고 할게요. 우리 근데 실제로는 요걸 갖고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이거 전체를 그리는 거야. 알았죠? 여기 있는 세 개의 관계를 가지고 인과관계 전체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A가 여기일 때는 B는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을 뭐다? 뭐라고 한다? 예견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측 방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측이다 보면 돼요. 예견의 세부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회귀분석, 선형계획, 이것도 퍼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이해됐어요.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자, 마지막은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이에요. 추측. 자, 추측이에요. 그 추측은 정책 대안의 결과를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여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주관적 견해에 의해서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2.3이라고 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 인과관계 모델, 인과관계로 해서 2.3을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화력발전소가 효과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2, 한 3, 2.5% 정도는 미세먼지를 줄일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가 된다? 예측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이론이다? 추측 이론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예측 방법 안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 투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견. 알았죠? 예견. 그 다음에 추측이 있다. 알았죠? 이제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한번 하는 거지. 써먹어야지. 너희들 추측과 예견의 차이를 알아? 알았죠? 이 정도 한번 해줘야지. 행정학 공부했으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번 해주세요. 한번 알았죠? 가서. 자, 그래서 이게 뭐다? 대안의 예측 방법이 세 가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추측 방법의 대표적인 게 전통적 델파이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적 델파이라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전문가들한테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올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았죠? 이게 전통적 델파이 방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전통적 델파이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전문가들이 토론 없이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하는 거야. 전문가들한테. 자, 자, 화력발전소 없애는 거 이거 효과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사람들 물어봐요. 쫙 돌려. 그럼 사람들이 짜짜짜짜짜 해서 답해줘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아, 얼마 효과 날 거다. 라고 예측하는 방법이 뭐다? 전통적 델파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거는, 자, 그, 응답 보고서. 제가 데이터가 취업됐잖아요? 취업되면 이걸 다시 알려줘. 알려줘.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게임을 여러 번 물어봐. 근데 할 때마다 알려줘. 그러면은 그 값이 어디로 갈까요? 수렴할까요? 흩어질까요? 수렴하게 돼. 그럼 그 값을 쓰는 거야. 알았죠? 요게 무슨 방법이다? 전통적 델파이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근거가 있을까 없을까요? 요 얘기가. 근거가 있을까 없을까? 이 방법이 타당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타당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한강에 양화대교 길이 있죠. 양화대교 길이를 1000명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1000명에 물어본 값을 평균값을 내잖아. 양화대교하고 거의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만 하지. 만약에 그게 반복적으로 그게 나타난다 그러면 델파이 할 필요가 있을까? 델파이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알았죠? 됐죠? 델파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정책 델파이, 전통적 델파이, 정책 델파이 뭐 브레인스토밍 다시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았죠? 지금 너무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해서 지쳤어요, 벌써. 첫날인데 지쳤어. 됐어요. 자, 예견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뭐뭐뭐? 투사, 예측 방법은 예견, 그 다음에 추측 방법이 있다. 알았죠? 추측은 주관적 방법이다. 알았죠? 그 다음에 예견은 인과관계 모델을 따라서 한 거다. 알죠? 그 다음에 투사는 시계열 모델을 간다. A 변수가 시간이다. 알았죠?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지고 그걸 모델화 해가지고 함수화해서 예측하는 방법이 투사다. 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각 대안별로 효과가 정리됐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선택해야 돼? 뭘 선택해야 돼? 자, 자,
5분만 하고 갈게요. 5분도 안 걸려.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효과가 우리는 3%를 목표로 했어요. 이건 5%, 2%, 1%, 3% 이렇게 2%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A, B, C, D, E 중에. 에? 뭘 선택해야 돼? D? D? 뭘 선택해야 돼요? 선생님은? 여선생님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자, 행정학을 했다면 여기서 이제 눈치가 있어야지. 뭘 선택해야 돼, 우리는? 자, A 선 들어보세요, A. B, B, D? 목표는 3%야. 근데 각각 효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뭐 추측 방법을 쓰든지 5%, 3%, 1%, 3%, 2% 이렇게 나왔어. 추측이 됐어. 예측이 됐어요. 그럼 우리 뭘 선택해야 돼, 여기서? 우리 이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선택할 수 없어. 이 정보에는 뭐가 없어요? 네? 이 정보에는 효과만 있지 뭐가 없어. 그렇죠. 투입 정보가 없어. 투입 정보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 자 우리가 5%라고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5% 하는데 100이 든다고 하고 자 실제로 3% 하는데 뭐 1 든다 그러면 아니 1% 든다고 할 때 뭐 0.1 정도 든다고 하면 뭐 선택해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C를 선택해야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는 투입 정보가 없어. 알았죠? 그래서 뭘 우선순위 얘네들 나래비 세울 수 있다 없다. 나래비 세울 수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나래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책, 대안, 평가에서 뭘 하냐면 투입 정보를 집어넣어서 순서를 정해요. 알았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정책 평가라고 불러요. 알았죠? 정책 대안 평가다라고 불러요. 이해됐죠? 쭉 연결되죠? 자, 정책 분석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한다? 문제가 존재하고, 문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예? 구조화한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한다. 알았죠?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대안을 결정하기 위한 거예요. 대안을.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까 3%가 없으면, 3%라고 한 목표가 없으면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3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나래비 세워서, 줄 세워서, 일단 목록을 만들어서 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 목표라고 하는 자체가. 자, 그다음 뭐 한다? 대안을 뭐 한다? 탐색한다. 줄을 만든다. 줄 세운다. 그 다음에 대안을 예측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입 아까 뭐죠? 투입을 반영을 해서 줄을 세운다. 알았죠? 그게 정책 평가다. 전 대안 평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쭉 흐름 이해됐어, 안 됐어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책 대안 평가 이론 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예측까지 했고, 우리가 오늘 할 거는 평가예요, 평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의 효과를 예측하는 거야. 대안의 효과가 얼마나 될 거냐.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무슨 정보가 없다? 효과를 예측을 했어요. 기억나죠? 이걸 떠올려야 돼. 예측을 했어. 예측을 했어요. 봐봐요. 자, 대안들이 이렇게 있어. 자, 이거는 3%, 2%, 1%, 3%, 5%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이건 효과야. 근데 이거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투입 정보가 없다고 그랬죠? 투입 정보가. 이거 갖고는 무엇이 좋은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한다? 투입 정보를 집어넣고 그걸 우선순위를 1등부터 꼴등까지를 정할 수 있는 정보를 집어넣고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대안 평가다라고 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책 평가와 대안 평가는 정책 선택과 정책 결정과 대안 평가는 달라요. 사실은 대안 평가가 이루어지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긴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 내용상으로 다른 거다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해됐죠? 자, 다시 정책 결정과 정책 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다? 이 두 개의 이론 있죠? 정책 결정과 정책 분석 어떤 차이가 있다? 정책 결정 신나게 했었죠?
대표적인 게 무슨 이론이 있어요? 개인 차원에서는. 예? 합리, 점증, 그거예요. 알죠? 그거가 정책 결정 이론들이고. 자, 정책 분석 이론은 무슨 이론의 하위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합리 모형의 하위 이론이야.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분석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들이 정책 분석 이론이야. 얘기했죠? 자, 합리 모형은 뭐라고 주장해? 끄집어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합리 모형이 뭐라고 주장했어? 포괄적 대안 중에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거기 분석 있죠? 그 분석이 이 분석이야. 있죠? 분석은 어디서 출발해? 예? 분석은 뭐에서 출발해? 이 분석은 목표에서 출발한다. 됐죠? 목표가 없으면 분석이 안 돼. 우리가 말하는 일련의 분석 과정이 목표가 없으면 안 돼. 목표가 있어야 뭐가 돼요? 효과를 판단할 수 있고, 효과도 판단할 수 있고, 효과가 판단돼야 효과에 대한 평가도 돼. 이해됐죠? 저번에 목표가 왜 작동하는지 설명드렸죠? 목표가 어떻게 분석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대안 평가할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이 효과를 여기 이제 결정된 이 효과를 순위를 매기는 거야. 1등부터 꼴등까지. 알았죠? 꼴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을 정책평가라고 하고 행정학에서는 정책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정책평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좀 단순하게, 알았죠? 단순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복잡한 내용까지 그 다른 이론까지 연결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책평가 이론은 둘로 나눠져요. 정책, 대안평가 기준 이론. 대안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떻게 나래비를 세울 거냐? 우선순위를 정할 거냐? 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를 답해주고 있는 이론이 정책 대안 평가 기준 이론이고 두 번째 이론은 정책 대안 평가 방법. 그럼 대안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관한 이론이다. 두 가지 공부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론이 평가 기준 이론이죠. 대안 평가 기준 이론은 자, 대안을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으로 대안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정책 대안 자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도, 바람직한 정도, 이제 바람직한 정도. 그 다음에 이 대안의 평가, 그 다음에 기준이 실현 가능성.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 실현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정책 대안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이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이 가는 거야? 약간 충돌돼? 충돌될 수도 있어요. 충돌될 수도 있어요. 자, 바람직한 정도인데 채택될 가능성, 실질적으로 창득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실현 가능성 되게 높은데 소망성이 낮을 수도 있죠. 됐죠? 대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해서 이 대안 쭉 있으면 얘들 주장 따르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소망성하고 실현 가능성하고 평가를 하자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이 각각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거 합산을 해서 대안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아주 쉽게 보면. 이해됐죠? 됐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정도의 프레임을 가지고 판단을 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좋긴 한데 실현 불가능한 거. 실현 가능한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 뭐 선택하게 될까요? 뭐 선택할 것 될까요? 보통 여러분들의 거기에서 어떤 거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호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 보통 뭐 선택해요? 중간? 둘 다 중간 정도? 뭐 선택해요? 일반적으로. 예? 보통 뭐 선택해? 살면서. 갖고 싶은 것과 가질 수 있는 거 중에 뭐 선택해? 예? 가질 수 있는 거 선택해요?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가지고 싶은 거 선택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 혹은 코스트가 숨어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정책 대안 평가 기준 이론은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꼭 외워둬요. 꼭 외워둬야 돼요. 자, 갑니다. 자, 그 다음 이론. 자, 대안 평가 이론이에요.
자, 우리가 대안들이 마련됐다고 그랬죠? 대안들이 마련됐어요. 쭉 대안들이 마련됐고, 효과가 나왔고, 이것들을 순위 매기는 것들이 평가라고 그랬어요. 이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비용 편익 분석. 이 비용 편익 분석은 이제 출제가 빈도도 높아요. 빈도가 높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빈도가 높고, 잘못 나오면, 시험 문제 잘못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부분이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은 단독 문제로 출제할 수 있어요.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어렵게 되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용 편익 분석은 좀 개념적으로 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문제 풀면서 어떤 변형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 행정학 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건 정확하게, 이건 무슨 내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자, 갑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은, 자, 정책 대안에 대한 예측을, 아까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예측은 뭐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측은 효과가 3% 난다. 이게 예측이야. 알았죠? 이 예측을 무엇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비용 편익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존재하면 이 대안에 뭐가 들어가요? 이 대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자, 일단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 이걸 코스트라고 그래요. 코스트.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돈을 투입하면 뭐가 나와요? 베니핏. 베니핏이 나와요. 알았죠? 베니핏. 이익이 나와요. 이익. 정확하게는 이익이 나와요. 자, 우리가 원래는 이익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익이 베니핏이죠, 뭐. 이익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대학별로 코스트가 들어간 돈이 얼마고, 코스트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요 두 개의 차이 혹은 비율로 순위를 정하자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뭐다?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다 됐죠? 자, 어떻게 한다? 비용 편익 분석은? 자, 각 대안별로 코스트를 산정하고 베니핏을 산정하고 이 두 개의 이 값으로 뭐라자? 뭐라자? 대안의 순위를 결정하자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이해됐죠? 자, 생각해보면 여기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간단히 설명은 어떻게 돼요? 자, 비용이 커야 돼, 베니핏이 커야 돼. 베니핏에서 코스트를 뺀 값이 큰 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겠죠. 그럼 그게 뭐로 나와? 코스트랑 베니핏은 무슨 단위야? 무슨 단위? 화폐 단위죠. 화폐 단위. 맞죠? 그럼 화폐 단위로 대안들이 쭉 줄이 서져. 봐봐요. 이건 100, 50, 30, 20, 1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대안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거죠. 알았죠? 그러면 우리 뭘 선택해야 돼? 네? 100을 선택해야 돼? 50을 10을 선택해야 돼? 100을 선택해야 하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다? 비용 편익 분석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재밌어.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편익하고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요.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 각 대안들은 같은 대안의 사업 기간은 같을까 다를까요? 각 대안의 사업의 기간은 어떤 대안은 오래 해야지 되는 효과가 나는 게 있고 어떤 대안은 짧게 해도 되는 거고 있겠죠. 사업의 기간 같아. 다 달라요. 알았죠? 대안이라고 해서 모여 있지만 어떤 대안은 3년 걸리는 게 있고 어떤 건 1년 걸리는 것도 어떤 5개월 걸리는 것도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걸릴 수 5개월만 있으면 효과가 나는 게 있고 6개월 걸려야지 3년 걸려야 나오는 효과가 있고 알았죠? 대안이 달라요. 자, 근데 이렇게 기간이 다른 거를 평가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야들을 현재 가치로 다 땡겨오는 거야. 비용하고 코스트를 현재 가치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저기도 있죠. 현재 가치로 전환된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현재 가치에 대한 개념 이해했죠? 비용 편익 분석은 무슨 가치로 한다? 현재 가치로 한다. 현재 가치로 왜 한다? 현재 가치로 왜 한다? 다 사업마다 사업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를 바꾸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돈 100만 원이 있어요. 현재 100만 원이 있어. 자, 그럼 이 돈은 미래에는 얼마일까요?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현재 100만 원은 미래에는 얼마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 현재 100만 원은 미래 가면 커질까 작아질까요? 왜 작아져? 아, 그럼 가치인 거고. 명목상으로는 어떻게 돼? 커지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붙어서 커지죠. 자, 그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죠? 자, 두 개 가치가 있어요. 정확히 알죠? 자, 어떤 가치가 커? 미래 가치가 크죠? 미래 가치가 커요.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그 값을 작게 만드는 값을 할인율이라 불러요. 할인율. 알았죠? 깎는 거잖아. 미래 가치가 크고 현재 가치는 작을 거니까 그걸 깎는 것을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할인율을 적용하라 그래요. 그래야 현재 가치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상식적이죠? 아주 상식적이죠? 자, 미래 가치가 크다, 현재 가치가 크다. 미래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자, 그럼 인플레는 반영된 거냐 안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최초에 편익과 비용을 계산할 때 인플레를 다 반영해서 계산해 버린 거야. 알았죠? 됐죠? 그거만 이해하면 돼요. 인플레까지 계산해서 계산을 하고 다시 할인율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비용 편익 분석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알았죠? 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특징, 장점 한 개 볼게요. 특징이 뭐냐면, 자, 1940년대에 미국에서 개발했어, 이 방법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 그래서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에 활용했다라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비용은 기회비용, 편익은 소비자 인용의 개념을 활용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너무 어려워요. 비용은 기회비용까지, 그 다음에 편익은 소비자 인용의 개념을 활용했다라는 거고, 자, 국민경제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특징까지 보면 하나 더 나갈 게 있어요. 여기서 비용과 편익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만약 기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기업. 한 개의 개별 기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과 편익일까요? 그보다 더 확장된 걸까요? 만약에 기업에서 비용하고 편익을 어떻게 계산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 방법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기업에서는 편익은 뭘까요? 편익은 뭘까요? 매출이겠지. 매출. 매출이 실제로 물건과 판매한 서비스의 양이 뭐예요? 편익이야. 알았죠? 그러면 그것은 객관적이야, 객관적이지 않아. 그 값은. 완전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알았죠? 객관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현재 보면 그 국민경제 편익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 그 다음에 소비자 인형의 개념을 고려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 편익 안에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측정할 수 없는 것도 편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방법은 어디서 왔냐면 경영에서 왔어. 경영에서. 알죠? 그런데 행정학에서 갖고 왔어. 우리가 행정학에서 뭘 하기 위해서? 대안의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대안 평가를 위해서. 그러면 행정에서는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량화돼야 안 돼요. 객관적으로 정량화돼야 안 돼. 안 되는 영역들 있죠. 그것까지 계산해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말하는 편익 분석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추상적인 셀 수 없는 가치까지 편익에 들어간다가 핵심이에요. 이해됐죠? 원래는 어떻다? 원래 기업들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정량적인, 객관적인 가치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편익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또 하나 있죠. 비용은 기회비용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업에서는 자, 코스트가 뭐야? 코스트가 코스트 뭐만 넣어요? 인건비, 물건비, 물건 산 거, 사람 산 거, 임대료 이것만 넣죠. 그런데 우리가 그 투자를 하면서 상실하게 된 코스트가 있어. 기회비용이 있어. 기회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해요. 요거 말고 더 다른 기회비용이 존재해요. 그거까지 반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됐죠? 자,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특징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장점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화폐 가치로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장점이에요.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코스트하고 베네핏이 뭐든 간에 여기는 뭐로 표시돼? 다. 이 안에 뭐가 들었든 간에 뭐로 표시돼? 화폐로 표시돼요, 화폐. 그리고 화폐로 표시되면 1원은 2원보다 커요, 작아요?
1호는 2호보다 커 작아? 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게 되게 복잡한 심오할 수도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 숫자로 하잖아, 숫자로. 의사결정할 때. 알았죠? 숫자로 나오게 되면 숫자로 나올 거라면은 의사결정할 때 불확실해, 안 불확실해? 숫자를 가지고 의사결정 한다고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이 불확실해, 안 불확실해? 안 불확실해요. 내가 봤을 때도 저게 베네핏이 커. 내가 봤을 때 숫자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판단한 그 판단이 실제 판단하고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나도 숫자로 판단하고 걔도 그 숫자로 판단하면 그 두 개가 일치할까 안 할까요? 불일치할 가능성이 낮겠죠? 무엇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제공한다. 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에요. 실제로는 과학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알았죠? 왜 그래요? 왜 객관성과 과학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실제로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편익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추상적인 가치가 들어가. 근데 기회비용도 측정이 안 돼, 실제로는. 우리가 가늠하는 거야. 기회비용은 또 우리가 가늠하는 거야. 가늠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객관적 과학적이라고 그래? 화폐로 하기 때문에, 화폐로. 알았죠? 그거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내용이 이제 그 부수적인 내용,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비용 편입 분석 방법이, 이게 비용 편입 분석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인 거고,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세 가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거는,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고,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순현재 가치법이에요. 자, 이거는 빼기 하는 방법이 순현재 가치법이야. 편익에서 비용을 빼서 그 값을 가지고 순서 정하는 것을 순현재 가치법이다 라고 해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편익 비용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비율로 하는 거, 비율로 하는 거예요. 자, 총 현재 가치의 비용과 그 총현재, 이거 여기 문제 잘못됐는데, 자, 편익 대 비용비, 비용 대 편익비, 비로 하는 거예요. 비율로 하는 것을 편익 비용비다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자, 여기서는 1보다 커야 돼, 안 커야 돼? 이렇게 되면 1보다 커야 돼, 안 커야 돼? 1보다 1이면, 비용과 편익이 1이면, 이걸 뭐라고 그래? 전문 용어로, 일반적 용어로. 똔똔, 알았죠? 1보다 크면, 편익이 큰 거죠. 알았죠? 이익이 큰 거예요. 그럼 요 비율이, 요 값이 크면 큰 것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비용 편익 분석이다. 라고 해요. 이랬죠? 그럼 이 두 개는 뭐 같은 내용이잖아. 맞죠? 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 제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내부 수익률 개념. 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총 투입과, 총 투입과 총 수익이, 자, 총 비용과 총 베네핏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뭐다? 수익률, 할인율, 수익률로 할게요. 할인율? 자, 할인율로 합시다, 할인율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총 비용하고 총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이 뭐예요? 어떤 지점이야? 총 비용과 총 수입이 같아지는 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수입이 바로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처음에는 뭐야? 처음에 어떤 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 처음에는. 적자로 가죠, 적자. 적자로 좀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돼? 자, 리턴이 많이 돌아오면서 리턴이 쌓이면 쌓이고, 비용도 쌓이고, 비용이 초기에 쌓이겠죠? 그 다음 리턴이 쌓이면서 어느 시점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0이 돼, 0. 알았죠? 0이 되는 지점에서의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불러. 됐죠? 자, 내부 수익률은 커야 돼, 작아야 돼? 그걸 내부 수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업마다
내부 수익률을 구해. 어떤 사업이 채택돼야 돼? 내부 수익률이 큰 게 수익해야 돼? 작은 게 채택돼야 돼? 큰 거.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이라고 했잖아. 수익률. 수익률이 큰 걸 해야지 당연히. 맞죠? 말을 그렇게 어렵게 내부 수익률이 작은 걸 선택하도록 해놓겠어요? 큰 거 선택하도록 만들어 놨겠죠. 이걸 만들어 놨겠죠. 알겠죠? 그것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요. 알았죠? 이해됐어? 안 됐어요? 자, 내부 수익률 어떻게 하는 거다? 총 비용과 총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 아까 총 수입과 총 수입의 비용은 개념 설명드렸죠. 같아지는 지점에서의 할인율. 할인율. 알았죠? 자, 할인율은 어떤 개념이야? 커지는 게, 자, 1년에 얼마씩 커지느냐를 설명해 주는 게 할인율 개념이야. 이자율도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할인율이 크다는 얘기는 성큼성큼 큰다는 얘기야. 계산상. 내부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는 성큼성큼 돈이 성큼성큼 진행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성큼성큼 리턴이 돌아오는 사업을 선택하는 게 맞아. 완만하게 가는 사업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성큼성큼. 다시 말해서 내부 수익률이 큰 거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 이해됐어, 안 됐어요? 어? 됐어요? 표정은 완전히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내부 수익률 어떻게 한다? 내부 수익률은 어떻다? 설명드렸죠? 내부 수익률은 총 비용과 총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의 할인율이다. 라는 거예요. 그 값이 있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값이. 근데 그게 큰 게 그걸 내부 수익률이라 부르고 그게 큰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 개의 값을 같은 걸 했을까요? 두 개를 같아지는 지점을 왜 했을까? 기준점을 정하려고 그래요. 수학적으로 기준점을 정하려고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을 한 거야. 됐죠? 자, 그럼 그것들은 두 개 같은 지점이라고 같은 지점을 선택한 거는 그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인 거야. 0이라고 하는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하는 공통점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됐죠? 자, 이게 내부 수익률이다 라는 거예요. 자,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아도 돼, 몰라도 돼? 계산할 때. 우리가 순현재가치법을 쓰려면 순현재가치법과 편익비용비를 쓰려면 뭘 알아야 돼? 2차적으로. 할인율을 알아야겠죠? 근데 야들은 할인율을 몰라도 돼, 알아도 돼? 몰라도 되죠? 맞죠? 얘네들 할인율을 구하는 방식이니까. 할인율을 몰라도 되죠? 그게 특징 이적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이게 비용평 분석이에요. 자, 나중에 또 다른 이론들 또 있으니까 그 나중에 연결해서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